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계속된 코스피 최고치 경신 랠리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벌써 12일 연속 크게 오르면서 이번에서 사상 처음으로 4,900선마저 넘겼습니다. 이로써 전일 미답의 5,000피까지는 이제 채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이 코스피가 어느덧 4,900선마저 넘겼군요.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약 1.3% 오른 4,90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며 매섭게 상승했는데요. 오후 한때 4,91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2거래일 연속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넘겼는데요. 이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4개월 만에 가장 긴 연속 상승일입니다. 그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4,200대에서 새해를 출발한 코스피는 첫날부터 4,300을 넘기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후 하루에도 100포인트씩 뛰며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더니 어느덧 5,000피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코스닥도 약 1.4% 오른 968선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이 현대차가 눈에 띄었어요. 네, 14만 9,300원의 장을 마감했지만 장중 15만 600원까지 뛰며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15만 원을 넘겼는데요. 14만 원을 돌파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SK하이닉스도 1% 넘게 뛰며 76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등에 업고 질주를 이어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10% 넘게 뛰었고 특히 현대차는 시총 100조 원에 다가가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주와 함께 현대차 그룹주도 급부상하며 코스피 5천 달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외환시장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율에 올해 상반기 내 대미 투자 집행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환율이 1,480원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0전 오른 1,473원 7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474원에 출발해 1,476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지난 15일 환율은 스코페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에 1,460원 초반까지 꺾였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인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더해 그린란드 관련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에 경계 심리가 올라가 달러 강세를 부추긴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고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 외환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환율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거시 건전성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현재 정부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추가 규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환율 불안에 당국은 계속해서 금융권 달러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이어서 오늘은 은행들을 불러서 모아서 관련 상품을 점검하면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오늘 자리 역시 환율과 관련된 얘기가 줄을 잃었다고 봐야겠죠.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은행 11곳의 외환 담당 부행장급 임원들을 불러 모아 달러 예금 관련 마케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환율이 불안하니 외환 상품 특파는 자제해달라는 게 요지인데요. 원래 비정기적으로 외환 담당 부행장급을 모아 현안 등을 나누는데 이번 소집은 지난주 이찬진 금감원장의 당부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외화 예금 보험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진다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엔 주요 보험사 달러 보험 상품 담당 고위 임원들도 불러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서학개미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이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 개인들의 달러 상품 투자가 실제로 많이 늘긴 했나요?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 3천만 달러로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잇따른 정부 조치에 현재 은행권에서 과도한 외환 상품 특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달러 예금에서 이벤트성 상품 비중은 현재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 7일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은행 7곳의 외환 마케팅 부서장급을 불러 모아 달러 예금 등과 관련해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외화 예금 상품 금리를 낮추고 외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주는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올해 1분기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연말 꽉 막혔던 가계대출은 숨통이 좀 트일 전망이지만 이 다시 뜨고 있는 금리가 대출 수요자들에게 부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 종료를 시사하면서 당분간은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2년 전 7억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4%대 고정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가계소득의 40%가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상황.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데 이자 부담이 걱정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사실 집에 이제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하기 힘들고 규제 때문인지 집값이 또 올랐는데 사실 이게 뭐 1주택자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면서 대출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13%에서 6.29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5일과 비교해 하단은 0.01%포인트, 상단은 0.097%포인트 각각 높아지며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에 6% 중반에 접근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6에서 5.64% 수준으로 극소수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시중은행에서 3%대 금리 주담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3.497%에서 금통위 다음 날 3.58%로 오르며 대출금리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릴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염려가 좀 있는데.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순차적으로 인상에 나설 계획이라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고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이른바 영끌족들의 매물들은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경매 낙찰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그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 이런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이 고금리와 함께 원인은 좀 복합적일 테지만 이렇게 경매 건수하고 낙찰 금액이 동반 급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부담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금리 인상과 소득 둔화를 동시에 맞으면서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초저금리 시절 취급된 5년 고정금리 대출들이 최근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나 금리가 재산정되는 시점에 도달하면서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난 차주들이 경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업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주택 경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 공급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은데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이유는 뭔가요? 지역과 입지에 따른 철저한 양극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서는 유찰이 반복되고 있지만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핵심 입지는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통상 집을 사고 팔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경매 낙찰 물건은 관련 법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낙찰 후 즉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건에 대한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생중계된 업무보고 당시에 일부 대부업체들이 서민 빚 부담 완화를 위한 이 배드뱅크 이용을 피하면서 막판 추심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세영 기자, 대부업건의 이 연체채권 관련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금감원이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부터 살펴본 결과 실제로 세도약기금 인수대상 연체채권을 배드뱅크에 팔지 않고 버티면서 추심은 과거보다 더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다음 달 초부터 대부업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세도약기금이란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로 5천만 원 이하의 원금을 7년 이상 못 갚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캠코에 따르면 세도약기금 수혜 대상 채권 중에 대부업건이 보유한 규모는 약 6조 7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액면가의 5% 가격의 연체채권을 배드뱅크로 넘길 것을 주문 중이나 대부업체들은 최소 20%는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배드뱅크를 운영하는 캠코도 대부업체들의 이 참여 저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장이 캠코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당근과 채찍 모두 언급됐습니다. 대부업건의 저희들 협약 참여율이나 이런 매각률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 아마 그 사이에 대부업건들이 조금 더 뭔가 해소 가능성 내지는 매각에 대한 어떤 자체 판단을 위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약간 더 추심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이제 다양한 또 인센티브 아니면 디스인센티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인 금융위원회는 세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동시에 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해 일단락되는 듯했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으로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내에 영끌 투자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추가 투자에 염두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관련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지혜 기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미국 마이크론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서 메모리 생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더 투자하거나 아니면 최대 100% 관세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기업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과는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에 합의한 만큼 삼성과 SK도 키 맞추기 차원의 미국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용인 산단을 축소하고 미국 텍사스에 메모리 팹을 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국 내 빅테크 고객을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이미 양사 모두 국내 최대 가용 자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짓고 있는 데다가 미국 내 새로운 메모리 팹을 설계하는 동안 생산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도체 공장은 빨리 만들어서 빨리 생산을 해서 빨리 팔아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중단하고 어딘가로 미국이든 어딘가로 가는 것은 타이밍상 안 맞다. 미국 내 메모리 생태계와 숙련 인력 또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업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하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걸 또 고민을 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미국 관세 논의를 예의주시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압박 수위가 분명해진 만큼 이달 말 실적 발표 자리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추가 언급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던 자동차 수출 물량을 이미 눈에 띄게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 생산 미국 수출 물량이 지난해 다시 100만 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을 늘리며 관세 문제 대응에 발빠르게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생산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대차 그룹이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약 97만 2천 대입니다. 1년 전보다 4% 넘게 줄며 다시 100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한국 생산 미국 수출 물량이 감소한 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줄어든 물량만큼 미국 현지 생산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차량은 77만여 대로 1년 전보다 8%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현대차 그룹의 최대 시장으로 현지에서 생산하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수요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조지아에 초대형 공장을 계획하는 등 미국 생산 확대를 준비해왔고 미국의 수입차 관세는 이 같은 전략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 받을 충격입니다. 완성차는 물론 부품 수출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현지에서 만들다 보면 우리나라 부품들을 조달을 많이 해갔어요. 관세가 높아지면서 현지에서 조달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역할들이 많이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80%를 현지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전환 속도에 맞춘 국내 산업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국내 대표 기업 두 곳이 유럽 시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수장을 같은 시기에 교체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 스마트폰 주도권을 지키고 현대차 그룹은 제네시스의 유럽 판매 확대를 위해서 이 프랑스를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죠. 누가 프랑스 법인을 이끌게 된 건가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 대표의 코너 피어스를 선임했습니다. 이 코너 피어스 신임 프랑스 법인장은 2022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3년 동안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장을 지낸 인물로 삼성전자에 합류한 건 2015년인데요. 이후 2022년도 말까지 삼성전자 영국 아일랜드 법인 부사장을 지내면서 삼성 스마트폰의 영국 판매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법인장은 이제 프랑스 내 모바일 시장 주도권 고착화와 신규 사업 확대라는 임무를 맡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5년 6월 기준 프랑스 내 갤럭시 S25는 12% 점유율로 1위고 애플 아이폰 16 프로는 11% 2위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증 중고폰 사업을 한국,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를 포함한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 프랑스 법인 수장도 바뀐다고요? 네, 현대차는 최근 프랑스 법인장을 빈센트 데스프레로 교체했습니다. 근무는 다음 달 16일입니다. 그는 자동차 업계 경력 25년으로 르노그룹에서 주요 경영직을 맡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르노그룹 내 다치아 브랜드의 영업 담당 부사장으로서 판매량과 수익성 차원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법인장은 앞으로 현대차의 프랑스 시장 입지 강화와 무엇보다 제네시스의 프랑스 시장 출시 총괄 등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제네시스는 올해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까지 유럽 판매 국가를 대폭 늘립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연회비에 비해서 혜택이 풍부한 이른바 혜자 신용카드들이 대거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비용 절감 기조 속에서 이른바 혜자 카드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MG+S 하나카드. 혜자카드로 꼽히며 인기몰이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단종됐습니다. BC카드와 롯데카드도 하반기 여러 상품을 정리하는 등 수익성 낮은 카드가 빠르게 퇴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종된 카드 상품만 525종에 달합니다. 2년 연속으로 500여 종이 단종됐는데 3년 전보다 5배가량 불어난 규모입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카드 부가 혜택 많은 혜자카드 줄이고 있고요. 수익 창출 측면 예년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대금은 늘었지만 가맹점 수수료는 지속적인 인하 추세입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수수료 수익은 5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 줄었습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의 자금줄인 여전체 금리는 3.4%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며 조달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 결제 시장의 판도 변화까지 겹치며 카드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지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진다고 그럽니다. 카드사들은 단기 수익 방어와 사업 구조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되면서 전례 없는 생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은 가격 할인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마다 수백만 원대 현금 할인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혜택이 더해져서 전기차 구매 문턱이 크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 세단 모델 3 스탠다드 가격은 4,199만 원, 국고보조금 168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할 경우 실구매가는 3,900만 원대로 웬만한 국산 중형차 가격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중형 전기 세단과 SUV 모델을 최대 940만 원 인하하며 가격 경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르노코리아도 전기 SUV 세닉 구매자에게 최대 800만 원 상당의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소비 심리가 좀 무뎌진 부분이 실제 좀 할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을 다시 넓히고 판매량을 늘리고자 하는 제작사의 의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할인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에 최대 590만 원, 아이오닉6에 최대 55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아도 대형 전기 SUV EV9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 상당을 할인해 줍니다. 국고보조금과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할인 혜택은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5천 얼마짜리인데 저희 회사에서 작년 생산분이어가지고 300만 원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300만 원 할인 받고 서울시 보조금을 600을 맞추면 1,000만 원 넘게 할인이 되겠죠.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비아디는 가격 접근성을 확 낮춘 2천만 원 초반 전기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과 중저가 전기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구매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겨울철 딸기 디저트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유를 곁들인 딸기 음료 한 잔은 7,000원이 넘었습니다. 업계는 이렇게 가격을 올릴 때마다 원재료값 부담이 커졌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딸기 시세는 오히려 떨어져서 이런 핑계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썸플레이스의 겨울 메뉴인 딸기라떼 한 잔 값은 7,400원, 지난 겨울보다 1.4% 올랐습니다. 파스쿠치가 최근 선보인 딸기 쉐이크 값은 7,300원, 할리스의 딸기 요거트 음료값도 3% 가까이 오르면서 7,600원에 달했습니다. 시즌 메뉴를 보더라도 가격을 봤다가 이럴 거면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낫지 않나. 음료수 가격이 부담돼서 기프티콘 받으면은 그걸로 사 먹는 것 같아요. 시즌 음료보단 좀 저렴한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업계는 레시피와 음료 사이즈 가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격 인상의 대표적인 이유로 들던 원재료값 부담 얘기는 쏙 빠졌는데 실제 딸기 자체 가격은 1년 전보다 2% 넘게 내려갔습니다. 초콜릿 제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초콜릿이 들어간 디저트 값이 높아지면서 초콜릿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사이 17% 넘게 뛰었지만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은 1년 사이 절반 떨어졌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덩달아서 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먹거리에 관련된 공급자들께서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디저트가 주도하는 물가 상승을 뜻하는 디저트플레이션이 연말 성수기를 지나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직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습니다. 이번 시정 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25일 안에 이들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